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김지은 아나운서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물으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자주 해주고 계시죠. 바쁜 아, 와중에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늘 또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들만 소개를 해주셔서 더 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작품이군요. 네, 수사권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네, 단편인데 이게 네, 모비딕 출판사에서 2013년에 나온 영노라는 제목의 단편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 책에는 총 8편의 단편이 들어 있으니까 네, 다른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뭐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번역이 다르게 달라요. 되고, 네,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목도 달라요. 네, 그래서 요것은 그 영노라는 단편집에는 수사권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네, 말하는 수사권은 수사 권역, 네, 예, 뭐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수사가 이루어지는 권역, 그 네, 권역을 벗어나는 조건, 네, 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인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배경은 1950년대고요. 네,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그 구로이가 남자 주인공 격이거든요. 네, 회사원이고 독신 남성입니다. 30대 독신 남성으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구로이의 여동생 미스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미스코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에요. 어, 네, 그렇지만 뭐 타고나기를 워낙에 명랑하고 좀 밝은 성격으로 타고난 그런 인물이고요. 네, 씩씩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오카라는 남성인데 한 40대 정도의 남성인데 은행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은 여성 편력이 있어요. 벌써 이제 음, 여성 편력이 있다라는 것부터 네, 이 등장인물은 좀 부정적인 인물이겠다라고 짐작을 하실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너무 선입견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 아, 네. 그리고 뭐 많은 역할은 아니지만 시게무라라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고요. 구로이의 그 직장 후배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구로이와 미스코가 남매 남매. 사이고 네. 가사오카, 시게무라 네. 이렇게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무척 재밌거든요. 네.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성껏 준비한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로이는 수신자의 이름을 적지 못한 편지를 두고 계속 망설입니다. 사실 편지인지 수기인지도 좀 애매한데요. 누구누구 귀하라고 비워둔 수신인 칸에 경시청 수사관의 이름을 적을지 아니면 어떤 변호사의 이름을 써넣을지 그것도 아니면 이대로 공백으로 둘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로이는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회상에 잠기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1950년 4월에 있었던 일부터 복기를 합니다. 당시 구로이는 도쿄의 한 인류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로이의 나이는 31살이었고요, 당시. 독신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구로이는 아사가야의 후미진 곳에 집을 빌려서 여동생 미스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동생 미스코는 27살이었습니다. 미스코는 19살에 결혼을 했지만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남편을 잃으면서 미망인이 됐죠. 이렇게 남매가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구로이는 여동생 미스코를 거두게 됐습니다. 미스코에게 아이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인 구로이는 미스코에게 언제든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재혼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여동생 미스코는 명랑한 성격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도 곧잘 불렀고요. 미스코가 자주 부르던 노래는 당시 유행을 하기 시작한 상하이에서 돌아온 릴이라는 노래였는데요. 구로이는 근처에 사는 은행 동료 가사오카와 함께 퇴근할 때 동생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사오카는 당시 42세 정도 은행 과장이었습니다.
구로이의 직속 상사는 아니고 다른 과의 과장이었는데요.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종종 동행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퇴근길에 동생 미스코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요. 오빠 구로이는 현관문을 닫기가 무섭게 동생 미스코에게 타박을 합니다. 미스코, 그 나이에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적당히 좀 해. 어머, 오빠, 내 나이가 어때서? 여자가 30살이면 할머니나 마찬가지야. 어머나 세상에, 은근슬쩍 3살이나 올려버리네. 나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 아직 27살이야.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미스코는 체구가 작아서 더 어려 보였다. 결혼 생활이 짧아서 그런지 철도 없고 여전히 화려한 옷도 잘 어울렸다. 구로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스코, 그런 소리 하면 남들이 웃는다니까. 지금도 가사오카 과장님과 집 앞까지 같이 왔는데 네 그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쓴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더라고. 어머나 그럴 리가요. 나더러 노래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거든. 부침성도 좋고 상냥하신 분 같던데 뭐. 날 처음 봤을 때 글쎄 20살 정도로 생각하셨대. 아이고 그래라. 착각은 자유지. 여동생 미스코의 말을 듣고 구로이는 불쾌해졌다. 특히 가사오카 과장과 여동생이 어느새 그런 말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이 언짢았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과 상관없이 무언가가 오갔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불쾌한 일이었다. 게다가 가사오카 과장은 40살을 넘겼음에도 정력이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여자 문제를 종종 일으켜서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구로이는 여동생을 좀 더 철저히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뭐라 하기도 그랬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상상을 했다며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 1950년 6월 말이 됐는데요. 여동생 미스코가 죽은 남편의 기일이라며 시댁에 있는 야마가타로 성묘를 다녀와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스코는 2년이나 성묘를 가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빠 구로이가 여동생 미스코에게 말을 합니다. 남편의 기일인데 너무 오랫동안 발길이 뜸한 것도 실례야. 그러니까 잘 다녀와. 구로이는 흔쾌히 승낙하며 퇴근할 때 월급을 가불해서 미스코에게 건네주었다. 오빠,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미스코가 사양했지만 구로이는 억지로 쥐어주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여동생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이튿날 아침 미스코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하이에서 돌아온 릴, 바로 그 노래를 불렀다. 미스코는 출근하는 구로이와 함께 나와서 신주쿠역까지 동행했다. 미스코는 도쿄행 만원 전철에 몸을 실은 구로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살아있는 미스코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동생 미스코의 실종이 확실해진 것은 그 후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구로이가 미스코의 시댁으로 보낸 전보에 답신이 와서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전보 내용에 의하면 미스코가 아예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로이는 경시청에 수색원을 냈습니다.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이 가출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신문도 3가지나 구독을 신청해 사회면 기사를 체크했습니다. 구로이는 여동생 미스코가 집을 나선 지 나흘째 되던 날쯤 한동안 못 만났던 가사오카와 아침 출근길에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사오카가 구로이에게 말했다. 요즘 여동생이 집에 없나 봐.
자네가 없을 때 문이 닫혀 있던데? 네. 시골에 좀 내려갔어요. 시댁에 있는 야마가타로요. 당신은 구로이도 미스코의 실종을 모를 때였다. 그날 구로이는 가사오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차 손잡이를 잡은 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출근을 했다. 결국 미스코가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사오카는 구로이를 위로해 주었다. 미스코의 행방불명은 이미 은행 동료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가사오카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이고, 저 여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 경시청에다가 수색 요청서를 제출했나? 아, 했다고? 그래, 제출했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저 고위층에 연줄이라도 있으면 청탁도 좀 넣어봐. 그럼 더 빨리 잘 봐준다더군. 가사오카는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랑하고 착한 여동생이었는데 어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위로를 덧붙였다. 구로이가 여동생 미스코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집을 나간 지 21일째, 수색원, 즉 수색 요청서를 내고 열흘째가 되던 날이었다. 역시 그 요청서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담당관은 유명한 온천지인 Y라는 지역에서 미스코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주검이 발견됐다고 전해주었다. Y라는 곳은 미스코가 간다고 했던 야마가타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다. 담당관 말에 의하면 미스코는 온천여관에서 급사를 했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임시 매장을 했다고 한다. 구로이는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 후 동사무소 담당자의 안내로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는 임시 매장터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미스코의 시체를 발견했다. 구로이는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로 보관된 옷, 속옷, 화장 도구를 넣은 여행 가방과 핸드백은 전부 미스코의 물건이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냐는 담당자의 물음에 자세히 살펴보니 늘 핸드백에 넣고 다니던 미스코의 명함 지갑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행 가방 안쪽에 명함을 꽂아두는 부분이 잡아 뜯겨져 있었습니다. 미스코의 이니셜로 수를 놓은 손수건도 보이지 않았고요. 구로이는 그때 비로소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요. 미스코는 협심증을 일으켜서 여관 객실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미스코는 예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둔 날은 새벽 5시에 발작을 일으켰고 1시간 뒤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맥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당시 미스코가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7월 1일, 미스코가 여관에서 남자와 함께 투숙을 한 겁니다. 그날은 미스코와 구로이가 신주쿠역에서 헤어진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스코는 도쿄에서 이곳으로 곧장 직행을 한 겁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일이 커지자 당황한 남자는 의사가 임종을 고하고 여종업원의 호의로 미스코의 얼굴에 하얀 천이 덮이자 우체국을 간다고 나선 뒤 줄행랑을 친 겁니다. 다들 경황이 없어 남자가 언제 여자 핸드백에서 명함 지갑을 빼간 것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숙박부에 적힌 남자의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여관 여종업원들은 정말 매정하고 못된 남자라며 욕을 했습니다. 구로이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묻고 숙박부의 필적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관에 두 사람의 숙박비와 조금의 사례비를 더 지불하고 여동생의 유고를 아는 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미스코를 두고 도망친 남자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구로이의 집 인근에 살면서
구로이와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가사오카였습니다. 유부남인 가사오카는 자신이 미스코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인이나 구로이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구로이는 가사오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미스코는 죽은 뒤에도 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여관 사람들이 말해준 인상착이나 숙박부의 필적도 가사오카의 것이 분명했다. 구로이는 은행에서 가사오카가 작성한 서류를 몰래 조사했는데 특이한 버릇이 있는 글씨체가 완전히 똑같았다. 게다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가사오카는 7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고향에 다녀온다면서 휴가를 냈다고 한다.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들어맞았다. 가사오카는 미스코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부인을 대신 보냈던 것이다. 구로이는 소문 온 사람들에게 여동생 미스코가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병사했다고 둘러댔다. 여동생의 체면을 위해서였고 자신의 수치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막연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로이가 가사오카를 다시 만난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구로이가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구로이는 가사오카를 옥상으로 불러냈다. 가사오카는 자신은 미스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로이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자백을 하며 용서를 빌었다. 가사오카와 구로이의 여동생인 미스코의 만남은 2달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5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구로이는 스스로의 아둔함에 놀랐고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미스코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반면 가사오카는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였습니다. 아마 가사오카가 미스코를 유혹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미스코가 여관에서 발작을 일으켜 고통스러워하자 가사오카는 깜짝 놀라 곧바로 여관 사람들을 깨워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미스코는 의사가 오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미스코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던 가사오카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후의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일단 아내가 알면 안 되거든요. 미스코의 오빠인 구로이나 직장에서 알아도 안 되고요. 이에 가사오카는 미스코의 명함 지갑을 훔치고 여행 가방에 달린 명함 꽂이를 뜯어낸 다음 미스코의 이니셜로 술을 놓은 손수건을 용의주도하게 챙겨서 달아난 겁니다. 가사오카는 이런 내용들을 구로이에게 고백하며 무릎이라도 꿇을 태세로 말했습니다. 용서해주게. 내가 잘못했어. 얼마든지 나를 때려도 좋아. 정말 얼마든지 때려도 좋으니까 이 일을 공개하지만 말아주게. 알려주면 나는 끝장이야. 응? 제발 그것만은 좀 봐주게. 구로이는 기가 찼다. 몇 대 얻어맞으면 일이 해결될 거라는 사고방식은 한 여자를 가지고 놀다가 함부로 시신을 유기한 채 도망친 그의 행동과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로이는 가사오카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물론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증오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미스코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한 보복 의미가 깔려 있지만 감정은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흘러넘쳤다. 시간이 흐르자 감정은 시큼하게 발효되었다. 가사오카라는 인물은 이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구로이는 가사오카를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합니다. 살해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숨기는 건데요. 이를 위해 구로이는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구로이는 가사오카를 죽일 수만 있다면 사체를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다가 실패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구로이는 탐정소설도 조금 읽어봤지만 실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럽게 꾸며낸 트릭만 눈에 띌 뿐이었죠. 그나마 조금 참고가 된 건 알리바이였는데요. 이와 함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굴려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길어야 한두 시간, 짧게는 2, 30분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마술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시계를 조작하거나 때로는 배우처럼 재빠르게 변장을 하기도 하고, 휴금기 외에 다른 효과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흥미롭긴 했지만 실전에 쓸 수 있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약점이었죠. 그래서 그로이는 시간상으로 더 큰 규모의 알리바이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해가 되면 경찰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조사하죠. 그렇다면 구로이는 가사오카와 연결된 끈을 끊어야 합니다. 가령 지금 가사오카를 살해하면 직장 동료인 구로이는 당연히 가사오카의 주변 인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로이는 고심 끝에 가사오카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은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주거지 역시 지금의 도쿄와 먼 곳으로 옮기는 게 좋고요. 또 직업도 은행과는 무관한 직종을 택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태로는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가사오카의 타살 사체가 발견됐을 때 누구도 구로이를 떠올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잊히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성립돼야만 비로소 수사권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에 구로이는 7년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7년의 시간이라면 가사오카 주변에서 구로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동기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동생 미스코의 죽음을 가사오카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로이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구로이와 가사오카 뿐입니다. 가사오카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한 바가 있습니다. 구로이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면 외부에서 구로이의 동기를 알아챌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구로이는 가사오카에게 새삼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구로이가 가사오카에게 말했다. 이제 와서 당신한테 화를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미스코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미스코도 당신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니까 나도 다 잊기로 했어요. 단 이 일은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비밀로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사오카는 눈을 반짝이며 눈물까지 내비치며 기뻐했다. 정말인가? 고맙네. 난 자네한테 죽도록 얻어맞더라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네. 물론 이 일은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할 걸세. 가사오카는 구로이의 용서가 어지간히 기뻤는지 구로이에게 계속 친절하게 대했고 구로이도 거기에 맞춰주었다. 은행을 그만둘 때까지 남들 눈에 둘 사이가 나쁘다는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로이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구로이는 구실을 만들어서 은행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인맥을 통해 야마구치현의 우베라는 소도시에 있는 한 시멘트 회사에 취직했다. 가사오카는 구로이의 송별회에서 가장 신나게 놀았다. 그러면서 구로이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섭섭하다고 말했다. 가사오카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도쿄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만세를 외치며 몇 번이나 손을 흔들었다. 가사오카의 만세는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을까? 이제 가사오카와 구로이의 관계가
험악했다고 상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로이는 도쿄를 떠나기 전 손 쓸 수 있는 건 미리 손을 써두었다. 자신이 일하던 부서에 사원 출신의 시게무라라는 젊은 직원이 있었다. 전부터 총애하면서 미리 포섭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는 구로이를 아주 잘 따랐다. 구로이는 시게무라에게 이렇게 부탁했었다. 시게무라, 내가 뭐 그만두긴 하지만 여긴 오랫동안 일하던 곳이라 그리울 거야. 내가 시골에 내려가도 동료들 소식은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인사 이동 같은 것도 편지로 좀 알려주게. 그러자 시게무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그는 몇 년 동안 그 말을 실천했다. 인사 이동이 생기면 사내 소식지까지 함께 보내주었다. 구로이도 그에게 계속 정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선물을 보내면서 성의를 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로이는 승진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도 생겼지만 결혼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으로 6년이 될 즈음 나카노 지점의 지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때마침 구로이의 정보원인 시게무라도 같은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가사오카가 이전보다 술을 더 좋아하게 돼서 매일 밤 신주쿠 니코우라의 술집들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4월이 되자 구로이는 회사에 2주간의 휴가를 냅니다. 가사오카를 만나면 1시간 안에 해치우고 바로 도쿄를 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산가리도 미리 구해뒀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어렵지 않게 손에 넣었죠. 도쿄에 도착을 하니까 7년 전과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구로이는 도쿄역에서 출발하는 하행선의 시각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탈출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신주쿠와 도쿄역이 모두 가까운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구로이는 오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술에 취한 가사오카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첫날 가사오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튿날 밤 외출했을 때 가사오카를 만났습니다. 밤 10시 27분, 니코우라의 술집을 나서는 가사오카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가사오카를 발견했을 때 특별히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냉정해지는 걸까요? 구로이는 어제 만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가사오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숱이 적은 가사오카의 머리는 벌써 거의 벗겨져 있었습니다. 구로이가 가사오카 뒤에서 그를 불렀다. 가사오카 씨, 오랜만이네요. 가사오카는 구로이를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다. 마치 어느 거래처 사람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 가사오카의 얼굴에 경악이 비쳤다. 그러고는 취한 사람 특유의 큰 몸짓으로 두 팔을 벌려서 구로이의 어깨를 힘차게 잡으며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아, 구로이! 와우! 오래간만이네요. 건강해 보여 다행입니다. 에? 도쿄엔 언제 왔어? 예, 지금 방금요. 오랜만에 올라온 겁니다. 내 도쿄는 점점 더 발전하네요. 아참, 인사가 늦었네요. 지점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얼핏 소문으로 들었어요. 아주 잘 되셨네요. 구로이의 축하 인사에 가사오카는 의심 없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가사오카는 구로이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 안 그래도 구로이는 가사오카가 한잔 하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었다. 가사오카는 구로이에게 몇 년 만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구로이가 7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가사오카가 말했다. 7년? 벌써 그렇게 됐나? 벌써 그렇게 됐냐는 가사오카의 그 한마디가 구로이의 저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구로이는 생각했다. 이놈은
7년간의 일도 또 그 무게도 모르겠지. 이 인간 때문에 은행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 인생의 전반기가 그곳에서 사라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며 구로이가 가사오카에게 당부했다. 저 가사오카 씨, 술집에 들어가더라도 7년 만에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아직도 7년 전의 기억은 힘드니까요. 그러지 뭐. 늘 마시던 사람처럼 마시자고. 이들이 들어간 술집은 넓고 손님이 많았는데요. 구로이가 원하던 조건입니다. 가사오카는 단골이었는지 여종업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눈웃음을 쳤습니다. 구로이와 가사오카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가사오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템포여서 처음에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구로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사오카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상하이에서 돌아온 릴이었는데요. 구로이의 여동생 미스코가 부르던 노래입니다. 가사오카는 예전에 미스코가 부르던 노래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미스코에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구로이는 미스코의 오빠인 자신을 보고 가사오카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오카는 벌개진 얼굴로 상하이에서 돌아온 리를 계속 불렀습니다. 구로이는 동생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시끄럽다고 핀잔 주던 일이 생각나서 볼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래를 끝낸 가사오카가 말했다. 이거 참 좋은 노래지? 딱 이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어. 생각이 나. 어이, 어이, 여기. 마침 가사오카와 구로이의 옆을 지나가던 여종업원이 자신을 부르는 가사오카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곧바로 구로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순간이지만 그 여종업원은 가사오카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 증거로 그녀도 걸어가면서 상하이에서 돌아온 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구로이는 기분이 나빠졌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듯 기분이 어두워졌다. 구로이는 어서 빨리 일을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오카를 보니 눈을 감고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남은 맥주잔이 있었고 주위는 손님들로 북적대서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로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가사오카 앞에 놓인 맥주잔을 테이블 밑으로 내린 다음 손가락 끝으로 약봉지를 둘로 접어 살짝 기울였다. 작은 흰색 가루가 솔솔 떨어져서 노란 맥주에 녹아내렸다. 구로이는 잔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고 얼른 맥주를 가득 따랐다. 맥주 거품이 일자 흰색 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구로이는 큰 목소리로 가사오카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개슴칠에 눈을 뜬 가사오카에게 구로이가 말했다. 가사오카 씨, 우리 건배합시다. 가사오카는 맥주잔에 입을 대고 약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사오카는 목을대를 움직이며 맥주를 다 마셨다. 구로이는 구두를 신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려는 사람처럼 출입문을 나섰다. 가사오카의 숨이 끊어지기까지는 한 4, 5분 정도 걸릴 것이다. 구로이는 다시 도쿄의 낯선 이방인으로 되돌아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분이었다. 오사카행 기차는 밤 11시 35분. 여관으로 돌아가 준비를 하는 데는 10분 정도면 된다. 구로이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무려 7년을 공들인 결과라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느낌이라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 구로이는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생각을 합니다. 딱히 생각나는 실수는 없어서 만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세한 틈을 남겨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빈틈이 만족감을 거부하고 있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불현듯 그 빈틈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맥주를 마실 때 느꼈던 술집 여종업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언짢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은데 당시의 불길한 예감이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로이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은 가사오카와 완전히 격리된 상황이라 수사 당국이 아무리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진다 해도 절대 선상에 오를 리가 없다는 거죠. 7년 전에 직장을 떠난 남자를 뭐 때문에 의심하겠냐는 겁니다.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은 치정 관계나 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3주가 지난 오늘, 갑자기 경시청 수사관이 총무과로 찾아와 구로이에 대해 묻고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주 동안 구로이가 휴가 낸 것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총무과 직원에게 전해들은 구로이는 곧바로 술집 여종업원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언짢은 예감이 점차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때 가사오카와 구로이는 상하이에서 돌아온 리를 불렀고 그 노래가 끝날 무렵 가사오카는 딱 이 노래가 유행하였던 때라며 감개무량한 듯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종오버는 그 말을 마침 들은 거고요. 여종오버는 그 노래 때문에 구로이를 쳐다봤고 구로이도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경관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사오카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고 여종업원들은 아무래도 단골이 데려온 손님에게 본능적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니까요. 수사당국은 구로이와 가사오카가 그 릴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인 1950년쯤 가까운 사이였다고 추측한 것이 틀림없었다. 거기까지 수사 범위가 좁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다. 여종업원이 목격한 가사오카와 함께 온 손님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1950년 모 은행에 재직했던 한 사람을 출연해서 조사하는 건 간단한 일이다. 세밀한 계산도, 무려 7년간 기다려왔던 인내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구로이는 여동생 미스코의 애창곡 상하이에서 돌아온 릴이라는 노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어쩐지 그 노래가 이 처음부터 시끄럽게 느껴지더니. 구로이는 이제 수신자의 이름을 비워뒀던 편지를 다시 씁니다. 글을 계속 쓰는 게 지칩니다. 다만 패배했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곧 수사관이 문을 두드리겠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내밀 겁니다. 구로이는 이 글의 수신자를 수사 1과장으로 할지, 변호사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누구 앞으로도 쓰지 않고 그냥 유서로 할지, 몇 분의 유해만 남은 지금도 여전히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 수사권에서 벗어나는 조건. 네, 이게 좀 재미도 있고 또 네, 독특해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제일 첫 장면이 제일 마지막 장면하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회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그 사건의 전말을 지금 수기 형식으로 쓴 것 같고 네, 이걸 누구한테 보낼 건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사 1과장한테 보낸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뭐 자수하는 그렇죠. 뭐 그런 자수의 형식이라는 의미가 거고 되겠고, 네, 변호사에게 보낸다는 거는 내가 이러저러한 그 여동생의 죽음을 네, 초래한 네, 가사오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변호해 달라 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도 안 보내고 그냥 유서로 그냥 놔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 스스로 이제 있었던 일을 네. 다 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내용만 쭉 열거했으면 그런 그 소설 중에 하나였을 네. 텐데 물론 재미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 뭔가를 쓰고 있는데 수신인란이 비어 있다. 여기서 네. 또 바로 그 흥미를 유발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후회 없이 자신의 어떤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긴 했는데 이제 네, 마지막에 이렇게 또 갈등을 하면서 네, 뭔가 망설이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더 끝부분이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여운도 남기고 사실 좀 찜찜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적 처벌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그렇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네.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완전 범죄를 꿈꾼 어느 범죄자의 이야기 뭐 이렇게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 그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획을 네.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하죠. 세웠고 그 가사오카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모로 노력을 했고 또 시게무라라는 그 네. 직장 후배를 잘 포섭을 해서 음. 그 소식을 계속 들었고요. 네. 네. 그렇죠. 이걸 좀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면 그 가사오카 과장 말이죠. 아주 네.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왜 네. 뭐 뭐 이런 놈이 이게 다 있어요. 뭐 여성 편력만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역겨운데 네, 거기에 또 비겁하기까지 하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이 조금 더 독특하게 느껴졌던 거는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다 네. 어,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게 만들고 김지훈 네. 아나운서도 이렇게 선입견을 갖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러니까 가사오카가 나쁜 놈이다라는 것은 네. 이미 깔아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네. 이후에 펼쳐지는 거는 이제 예상 밖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나쁜 놈을 찾아가는 게 네. 어떤 일반적인 뭐 소설의 구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나쁜 놈은 일찍 찾았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응징을 내리냐 거기에 음, 이제 더 초점을 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가사오카 과장은 40살을 넘겼음에도 정력이 강해 보이는 인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 정력이 강해 보이는 인상은 대체 어떤 건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네. 이런 거를 소설 속에 이제 깔아둠으로 인해서 에, 네. 어떤 그러니까 이 복선 그리고 또 이 밑밥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네. 또 네. 잘 건져내죠. 그렇죠. 예, 네. 마스모토 음. 스기초의 어떤 필력이 거기 네.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시대가 195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일본이어도 20대 후반의 여성이면 그 당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라는 취급을 분이 당하던 네네 예, 시대라는 거. 네, 그것도 좀 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스코도 참 안 됐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전쟁통에 그렇죠. 남편을 잃고 뭐 이런 네. 뭐 씩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그 마음속은 얼마나 또 헛헛하고 쓸쓸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관에서 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급사를 했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임시 매장을 했다. 요즘 네. 같으면 아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 오빠가 그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고 네. 또 가사오카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명함이나 이런 거를 다 훔쳐간 맞아요. 거잖아요. 나도 지금 그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미스코의 그 이니셜로 수를 넣은 손수건도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다 훔쳐간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신원 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네. 가사오카 이게 지금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유.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불륜 사이였어요. 두 네. 남녀가. 네. 그래서 그 남자의 집엔가 뭐 하여간 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네. 어 발작은 아니고 뇌출혈이었나 뭐 이런 걸 일으켰는데 아. 이 남자가 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진짜 음. 짐짝처럼 질질 끌고 아이고. 그게 엘리베이터 CCTV에다 찍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에다 싣고 네. 그 여자 차에다 싣고 어디다가 그냥 찻째로 그냥 방치를 해둬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자기의 그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때
그까지는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병원으로 바로 옮기거나 했으면 목숨을 네.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아, 건데, 그 자신의 그 명예와 체면 때문에 네. 그 불륜 그 대상 여성을 그런 네네. 식으로 했다는 거고, 그 불륜 대상 여성의 그 남편, 이 인터뷰를 네.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안 아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륜한 거는 맞고 그것은 뭐 네.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한데 네네. 불륜녀라고 해서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 예, 사후에까지도 그 여성의 어떤 욕보인 거죠. 인격이나, 그럼요. 네네, 이런 네. 명예를 훼손시킨 갑자기 그 거네요.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 비슷하게 좀 겹치네요, 진짜. 네. 겹치죠. 예. 네. 이 아유. 야마가타 맞나? 아, 지역 이름, 네, 나왔습니다. 예, 야마가타. 네. 야마가타를 네. 가겠다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에서 네. 이제 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노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상하이에서 네. 온 일, 제가 이거 네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실제로 있는 노래고요. 네네, 맞아요. 있는 노래예요. 이게 원래는 네. 상하이에서 돌아온 그 리루인데 그 네. 리루가 네. 릴리라는 그 서양식 이름 있죠. 네. 거기 애칭이 릴인데 이것을 아, 일본식 발음으로 리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상하이에서 돌아온 리루. 네. 이게 1951년에 그 스무라 겐이라는 네. 그 일본을 대표하는 엔카 가수의 음, 노래였고 네네. 이분이 아주 엄청난 그 히트를 쳤나 봐요, 이 노래로. 그 노래가 당대에, 네. 네. 그래서 이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리루를 붙인 곡들을 발표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 또 그런 네. 얘기. 뭐 네. 상하이에서 돌아온 리루인데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사랑에 빠진 리루 뭐 아, 어쩌고저쩌고 뭐 이베라는 루루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제가 조사한 게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네. 저기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아니, 저는, 상당히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노래 제목을 보고 그냥 정말 생뚱맞게 어떤 오, 연관성은 없는데, 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생각이 아, 맞아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네. 조금 더 해드리면 릴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네. 그,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음, 이 전쟁 중에 릴이라는 네. 어,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창기라고 해야 아, 되나? 네네네. 예, 예. 예. 근데 그 전쟁 중에 헤어졌는데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고급 음, 창기 리루는 상하이에서 만났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의 한 캬바레에 있는 남성이 음, 그 이제 화자예요, 이 노래에. 그래서 네. 리루가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애타게 묻는 음, 그런 내용이라고 음.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노래가 유행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술집의 여종호 번도 그 노래를 네. 부르니까 따라 불렀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네. 노래였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건 그 노래 때문에 네. 아유, 이렇게 결국 그 수사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 구로이가 네. 그 극약을 네. 그 저 가사오카 청산거리. 네, 네. 네, 음. 에게 이제 그 약을 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약봉지를 꺼내서 펼쳐가지고 테이블 밑으로 내린 다음에 맥주잔에다가 살짝 기울여서 요즘 같으면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아유,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일인데 그 7년간이나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허술하죠. 네. 허술하고 어수룩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유,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다시 음,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모비딕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마스모토 영로. 네. 세이초의 단편집 영노에 들어 있고요. 네. 이 책에는 총 8편의 단편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나머지 작품들도 책을 좀 직접 사셔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추천해 드리고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네. 어, 네. 아, 혹시 그 좋아요 그거인가요? 아니 이걸 저 다른 얘기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좋아요 뭐 이거 저 뭐 말씀을 드리니까 네.
너무 구차하게 그러지 말라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농담으로 물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네, 뭐 그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고 농담처럼 하셨는데 네. 이게 구차하게 들리나 싶어서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제가 그 글이 나왔던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이제 네. 그 원어나운서님께서 이거 좀 이제 뭐 얘기하기 구차하지 않나요?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 저희 그 들으시는 분께서 그 네, 애청자분께서 아이 뭐 구차하게 구차하다. 또 이렇게 받아쳐 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건 저 음, 구차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저한테 넘기시나요? 그거에. 그게 이제 구차권에서 벗어나는 조건이죠, 그게. 음,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네, 좋아요라 네 이렇게 그만하시죠.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거 네, 아니 알아서 근데 그 좋아요 해주시면 되겠고. 2번 누르면 다시 취소되는 거 아시죠?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 그리고 댓글은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이 방송이 어떻게 들려지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들으신 소감, 또 작품에 대한 네. 소감도 좋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잠이 안 올 때 그 네. 오래전 댓글도 한번 찾아보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반갑죠. 네. 올라간 작품에 또 댓글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반갑고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 애청자분들과 네.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예,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생 목록이 따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보면 김지은 아나운서로 이렇게 어, 그 네이밍을 해놨어요. 물론 네. 재생 목록이 워낙 많은데 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던 방송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 그 들어가셔서 플레이하시면 쭉 연속으로 자동 재생됩니다. 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작품도 여러분께서 올려주셨던 작품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어, 예, 그런 것들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그 재생 목록에 보면 또 재밌는 작품들 많은데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은 걸 먼저 누르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조회수가 적은 작품 중에도 재밌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올린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회수가 적다고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요건 뭔데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한번 눌러봐 주시면 네. 네. 또 어떤 제품인지 재밌는 작품 의외로 또 그런 데서 즐거운 작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